서정욱, 장현주 변호사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곽종근 전 사령관에 대한 진술이 또 심리가 이어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끌어내라라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끌어내라는 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요원이 없기 때문에 의원이라고 생각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듣고 있는데 각각 뭐 앞서서 곽종근 전 사령관의 이야기에 대한 생각을 좀 듣겠습니다. 저는 상당히 곽종근 사령관의 그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 신빙성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예. 자, 요원이 없으니까 이게 끌어낸 게 의원이 했는데요. 그럼 이게 제가 이렇게 묻고 싶어요. 의원들에게 끌어낼 요원이 있었습니까? 의원들을 끌어낼 수 있는 요원이 있었냐고요. 그 실제 깨고 들어간 건 15명 들어갔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707 단장도 실제 그 인원이나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 의원들에게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 이랬고요. 그 상황을 대통령이라게 다 우리 유튜브나 방송으로 전 국민이 보고 있었잖아요. 보자진한데 몸싸움에서도 군인들이 밀렸어요. 군인들이 18명 다칠 때 민간인 다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끌어내라고 했으면 끌어내려는 시도가 있었겠죠.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아무 일도 없었잖아요. 그러게 인원이 있어야 끌어낼 거 아닙니까? 보자진만 해도 1000명이 넘을 거예요. 의원들하고 숫자 합치면. 따라서 저는 아마 박범계 의원하고 만났다고 오늘 그 특임단장이 진술했거든요. 따라서 상당히 그 박범계 의원이나 부성찬 의원 만났다 했기 때문에 이런 그 회유나 공익신고자 서류까지 줘가지고 썼다고 정언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는 박범계, 부성찬 의원을 이제 수사해야 될 거예요. 위정교사나 그 정도면 정언이 높지 않습니까? 아니면 707 단장이 위정한 거 아니에요? 따라서 이제 저는 곽종근 사령관은 일방적인 자기가 어떤 회유인지 협박인지 모르겠는데 공익신고 이거 자기 처벌을 면하려고 일방적인 본인 진술뿐이지 아무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객관적인 상황도 아니고 그다음에 그 밑에 단장도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이런 건 전혀 객관적인 진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빙성이 어렵다는 거예요. 네,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진술은 신빙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본인의 생각을 얘기해 주셨어요. 글쎄요, 뭐 증인의 신밀성을 따지거나 뭐 진술이 어떤 일관되냐 이런 걸 따질 때는 앞서서 했던 진술의 어떤 내용들이나 그런 본질적인 주된 내용들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바로 신빙성이 없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형적으로 메시지에 대해서 반박하지 못하니까 메신저를 흔드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 들고요. 특히나 곽종근 전 사령관이 하고 있는 이야기나 증언에 대해서만 반박하면 될 것이지 마치 뭐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회유가 되었다라는 식의 주장들이 나오는 것 자체는 사실상 곽종근 전 사령관의 메시지에 대해서 어찌 보면 제대로 반박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또 자명하게 보여주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 요원이냐 의원이냐 뭐 이걸 가지고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요. 일단 적어도 요원들이었다라고 한다면 동사가 끌어내라고 해라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게 일반적 상식인 것 같습니다. 요원들이었다라고 한다면 철수 지시를 내리거나 나오라고 그냥 명령을 하면 될 것이지 끌어내라라는 지시 또는 끌어내라라는 말이 요원과는 좀 어울리지 않는 단어임은 분명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일반 상식이라든지 또 합리적인 또 그런 국민들의 의사에서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당시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끌어내라고 했던 지시가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좀 합당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로 곽종근 전 사령관의 그동안의 진술이 계속해서 일관되고 있다는 점을 또 유력하게 볼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요. 이게 지금 대통령 측에서 이제 그 유튜브를 재생하고 있거든요. 김병주, 박선원 이분이 그 계엄 직후에 특전사를 방문해서 유튜브를 녹화한 게 있어요. 네네. 그게 엄청나게 아마 제가 보기에 자책골이 될 텐데요. 거기에 보면 요원, 의원만 이게 혼동이 있는 게 아니고요. 끌어내라는 말이 없어요. 빼내라. 빼내라하고 이게 끌어내라가 같은 말입니까? 요원을 빼내. 이거는 군인들한테 물어보니까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에요. 야, 여기 요원 빼서 저기요. 이런 식으로 투입하는 거 있잖아요. 끌어내라는 말 자체가 조작된 말이에요. 요원을 빼내라. 빼내라. 이게 유튜브에 딱 나옵니다. 그걸 재생하고 있어요.
사실 뭐 유튜브에서 했던 뭐 이야기들도 중요한 내용이겠지만 결국 중요한 거는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진술을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형사 재판에서 어떻게 진술하는지 그리고 나아가서는 지금 헌법 탄핵심판에서 어떤 증언을 하는지 그다음에 국회 특조위에 나와서 어떻게 증언했는지 이런 부분이 좀 더 중요할 겁니다. 그런데 모든 국민들이 다 지켜보셨지만 곽종근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계엄 이후에 계속해서 일관해서 마찬가지의 진술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이면 뭐 자명해 보이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 대통령 측에서 곽종근 전 사령관의 뭐 진술이 오염되었다라든지 뭐 회유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장을 해도 사실은 받아들여지기는 좀 어려운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어쨌든 지금 속보로 들어오고 있는 현재 상황은요. 윤석열 대통령 측이 김현태 단장의 증언과 비교하면서 곽종근 전 사령관을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변호인단과 대화하면서 곽종근 전 사령관 신문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말은 없었던 것 아닌가. 15명으로 어떻게 의원들을 끌어낼 수 있나. 대통령에게 이행 여부도 보고하지 않았다라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질문에 곽종근 전 사령관은 짧은 시간 안에 군을 멈추는 데 더욱 집중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곽종근 전 사령관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의원 데리고 나오라는 지시 있었냐는 질의에 정확히 그렇다 이렇게 분명하게 답을 했는데 사실 실제로 김현태 단장의 증언과 엇갈리는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보십시오. 이게 그 초창기에 계엄하자마자 광란에 칼바람이 불 때 그때 수방사와 특전사를 직접 이게 민주당의 김병주 의원과 박선원이 방문을 했잖아요. 여기에 그 방문 면담을 이게 다 유튜브 녹화를 해놨잖아요. 네. 이 초기 진술이 가장 맞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 계속 그 다음부터는 이게 자기한테 유불리를 따지고 계속 이게 고민하면 말이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초기에 그 진술이 특히 김병주, 박선원 이분한테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게 제일 앞에 보면 요원을 빼내라, 이거 빼내라를 끌어내라로 조작했다니까요. 요원을 빼내라고 진술한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곽성근 사람이 뭐라냐? 둘 다 맞대. 처음에는 요원을 빼내라도 맞고 의원을 끌어내라도 맞다는 거야. 그러면 이게 그때 방송할 때 대통령이 먼저 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데 나중에 1시 후에 요원을 빼내라 했다. 이렇게 시간 순대로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유튜브나 초창기에 어떻게 보면 가장 직후에 거기 보면 이게 의원 끌어내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요원을 빼내라는 지시가 있는데 이걸 계속 유도해서 요원을 의원으로 바꾸고 빼내라를 끌어내라로 조작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게 곽 위원장이 대통령하고 통화 횟수도 계속 말이 지금 바뀐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게 또 뭐라 하냐면 대통령이 그렇게 지시했는데 자기는 밑에 사람한테 안 했대. 그럼 이게 뭡니까? 대통령 통수권자한테 지시를 받고 밑에 알리지도 않았고 이행 보고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도대체 뭘 했다는 건지 저는 아무런 자기 말 빼고 객관적인 증언이나 증거가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통화의 수덕에 말이 바뀌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박범계나 아까 부성찬 만난 거, 그다음에 그 앞에 김병주, 박선원 유튜브 만난 거 이게 만나집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가족도 접견이 안 된대요. 변호인들도요. 가족이 정상 선임 안 하면 변호인 하겠다고 하면 접견이 안 된대요. 지금 딱 막혀 있어요. 그런데 왜 김병주, 박선원은 어떻게 만나죠? 이게 말이 됩니까? 왜 민주당 의원을 만납니까? 아무 가족들도 접견이 안 되는데 여기서부터 저는 진술이 오염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공익신고자 신청 오늘 707 단장이 자기도 썼다잖아요. 이거는 정확하게 조사해봐야 됩니다. 엄청난 일이거든요. 공익신고자입니까? 본인이 지금 만약에 본인 말대로 하면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잖아요. 따라서 저는 이 부분에 철저하게 박범계 의원, 부성찬 의원 이런 게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끌어내라냐 빼내라냐 일단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발언은요. 곽종근 전 사령관은 끌어내라는 지시를 정확히 기억한다. 머리에 각인돼 있다. 이렇게 발언을 하긴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말은 없었다. 그리고 그런 지시가 없었다는 김현태 단장의 말과 엇갈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그렇죠. 일단 지금 탄핵 심판 절차에서 증인 신문을 하면서 대통령과 대면한 상태에서 지금 증인들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국회 대리인 측에서는 애초에 윤석열 대통령을 뭐 퇴정을 시켜주던지 아니면 가림막 설치라도 좀 요구를 했던 것이거든요. 아무래도 당시에 이제 뭐 군 사령관들이라든지 지휘관들 같은 경우에는 또 대통령과의 관계에 있어서 대통령의 얼굴을 마주보는 상황에서 불리한 증언들을 제대로 하는 것 좀 심리적으로 압박이 될 수 있겠다라는 측면도 분명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뭐 화요일에도 계속해서 뭐 증인 신문들이 있었지만 당시에 나왔던 사령관들의 진술도 좀 바뀌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수사 단계에서 했던 이야기들과 좀 달라지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본인들도 지금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 중요 임무 종사자로 뭐 수사를 받거나 또는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전에 뭐 국회에 나와서 증언을 할 때와 지금 현재 형사 재판, 즉 내란 혐의와 관련돼서 형사 재판이나 형사 절차가 시작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증언들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을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 같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까지도 헌법재판관들이 다 고려를 하면서 이 증인의 증언의 신빙성이라든지 증거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고 또 분류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아까 곽종근 사령관의 유튜브를 말씀을 주시는데 유튜브에서 한 내용들은 검찰이나 뭐 어떤 법정에서의 증언이라든지 또는 조사가 아닙니다. 따라서 그 당시에는 뭐 시간 순으로 뭔가 뭐 질문이 나온다던가 아니면 당시에는 계엄 직후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모든 상황들이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나누었던 인터뷰 형식의 유튜브였기 때문에 이것과 지금은 계엄 이후에 한 2달 정도가 지나고 어느 정도 수사 단계에서 뭐 공소장이나 이런 부분에서 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드러난 상황에서 나오는 또 증언들이기 때문에 좀 상황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따라서 뭐 유튜브에서 나왔던 이야기들 만 가지고 또는 뭐 민주당 의원들을 뭐 만났다라는 것만으로 뭐 회유가 되었다라는 주장을 사실 좀 설득력이 떨어지거나 또는 납득하기는 어려운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지금 분명 앞서 이야기해 주셨지만 이 형사 재판에 이제 본인들이 걸려 있기 때문에 본인의 진술이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형사 소송 재판이 있거나 헌재 재판이 같이 갈 때는 하나를 중지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번엔 그렇지 않기로 한 거죠? 지금 이게 그것도 문제예요. 우리 손준성 검사 사건 있잖아요. 네. 그 사건은 이게 그 헌법재판소법 51조에 따라서 재판을 중단시켜 놓고 그다음에 유무죄에 따라서 하면 되잖아요. 이것도 이게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이 솔직히 말하면 이게 뭐 내란이 돼야 내란이 뭐 우두머리든 뭐든 이게 되잖아요. 자꾸 형법에 내란은 필요 없고 우리는 이게 헌법의 내란은 또 그대로 둔대. 아니 형법 내란과 헌법 내란이 틀립니까? 예를 들어 대통령이 뇌물 받았다. 형법의 뇌물죄는 따질 필요 없고 우리는 이게 헌법의 뇌물죄만 따지겠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예를 들어 대통령이 살인했다. 근데 형법의 살인죄는 따질 필요 없어. 헌법의 살인죄 위반만 따져보자.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법이라는 게 하나의 체계 속에 내란이 있고 내란죄가 성립해야 내란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중립적으로 계엄에 대해서 헌법위반을 따진다 이래야 되잖아. 그런데 내란에 대해서 헌법위반을 따진대. 이미 내란은 말 속에 형법상에 내란죄가 성립해야지 내란이 되지. 성립 안 하고 내란이 무죄면 내란이 아니잖아요. 이런 게 저는 국회 탄핵 소추인단이 국민을 상대로 말장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이게 두 개를 동시에 하는 거는 문제는 있죠. 저는 하나 중단한 게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자기 형사재판 하다 보면 아무래도 유불리에 따라서 정언을 뭐 위정할 수도 있고 오염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때일수록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일을 봐야 돼. 체포를 의원을 끌어내냐 안 내냐 이걸 따져봐야 돼. 또 이렇게 한동훈을 체포했냐 이재명을 체포했냐 우원식을 체포했냐 안 했냐 이걸 봐야 돼. 하다못해 체포 시도라도 있었냐. 왜? 대통령이 지시하면 시도라도 했겠지. 우리나라 군이 기강이 그렇게 무너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군이 대통령이 지시하는데 안 따를까요? 따라서 저는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일을 가지고 그게 판단이 근거가 돼야지 주관적으로 나에게 대통령이 그래 말했는데 나 안 따랐습니다. 이거 어떻게 믿어요? 그 증거 어디 있어요? 제 말에 말을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고 증거를 가지고 판단해야 돼요. 곽종근 전 사령관이 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를 따를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이 부분은 아마 얘기를 해주신 것 같긴 한데 이것과 함께 앞서 이제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이 같이 가는 부분. 그렇죠. 헌법재판소법 51조에 보면 뭐 중단할 수 있도록 재량상으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앞서 이제 손준성 검사의 이야기를 들어주셨는데 손준성 검사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무슨 형사재판 중이기 때문에 탄핵 심판 절차를 잠시 중지했던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손준성 검사는 우리나라 검사 전체 중에 한 명의 검사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어 있고 탄핵 심판 중이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사실상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절차를 중지하는 것
이것은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탄핵 절차와 또 형사 재판 절차는 완전히 별도의 절차이기 때문에 각각 진행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앞서 뭐 형법상에 대통령이 뇌물죄가 있으면 뭐 헌법상으로도 뇌물죄로 처벌된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헌법에는 뇌물죄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란죄라는 것은 형법상에 있는 범죄인 것이고 형법상의 그 형사 재판을 통해서 내란죄에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형을 정하는 과정이 따로 있는 것이고요. 지금 탄핵 심판에서는 대통령이 12월 3일에 발발했던 그 비상계엄이라는 것이 과연 헌법에 어긋나는 것이 있느냐 이걸 따져보는 겁니다. 우리나라 77조, 헌법 77조에 따르면 비상계엄의 요건이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여야 그래야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2월 3일 날 밤이 그런 비상계엄을 선포할 요건에 맞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국민들은 저는 없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로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실질적인 요건에도 맞지 않고 그리고 헌법이 정해놓은 절차적 요건도 따르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위헌이고 위법이다. 이 부분에 집중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집중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치 이런 당시에 계엄 당시에 군사령관들이 나와서 지금 증언을 하는 이런 절차들이 마치 형사재판의 한 장면처럼 펼쳐지고는 있지만 탄핵 심판 절차에서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은 12월 3일 날 밤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이 정한 요건에 맞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것이 위헌이다. 이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라고 봐야겠습니다. 네, 곽종근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 신문과 관련해서 저희가 들어오는 내용이 있으면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곽 전 사령관 전에 김연태 특임단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있었는데 김연태 단장의 발언, 아무래도 핵심되는 부분이 국회를 봉쇄하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는 없었고 있었다고 한들 안 됐을 거다. 이 부분이 아무래도 핵심이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두 분의 총평 듣겠습니다. 아마 이제 그 봉쇄라는 게요. 이게 국회 방어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 이제 그 봉쇄 국회 우리 가봤잖아요. 몇십만 평입니까? 그 200몇 명으로 군인 몇 명으로 봉쇄라는 게 한 100m에 한 명씩 서도 둘러싸지 못합니다. 이게 봉쇄라는 게 그게 아니에요. 그냥 방어 개념으로 의원들은 들어가게 적법하게 회의하고 표결하는 거예요. 다만 이게 막 시민들이 막 몰려오잖아요. 그럼 이게 어떤 또 불상사가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계엄일 때는 특별법에 의해서 국회 아니라도 이게 집회 시위 자유는 제한될 수 있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막 국회 들어가지고 계엄 해제라고 일반인들이 막 하면 이게 또 찬성 세력들도 많이 가더라고. 유튜브 보니까 계엄 찬성하는 분이 또 막 가요 국회로. 반대하는 분도 국회를 몰려들었잖아요. 충돌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질서 유지 차원의 병력은 경찰이든 군인이든 가야 돼 국회. 근데 국회의원들을 못 들어오게 막았거나 또 이렇게 끌어내거나 이건 없었잖아요. 우리 국민이 다 봤잖아요. 이런 개념으로 봐야 되고 국회 본청도 그래. 와 국민들이 유리창 깨니까 엄청난 일 난 것지만 정문을 봉쇄하고 안 열어주는데 정문을 군은요 이걸 이게 어떻게 통제를 해야 돼요. 중요한 게 통제를 해서 질서 정연하게 의원들은 들여보내주고 그다음에 일반인들은 받고 이런 통제 개념으로 들어와 있어 이게 유리창 깨고 들어간 게 15명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그랬잖아. 본회의장에 들어갈 생각은 엄두도 못 내고 아니 15명이 본회의장 들어갔다가 의원들한테 어떻게 됩니까? 15명이. 따라서 오늘 핵심은 의원들 끌어내는 거 없었던 것도 있고 본회의장 정거는 엄두도 못 냈고요. 그다음에 15명이 들어간 것도 국회 정문 통제고요. 그다음에 국회 봉쇄라는 거는 원천 불가능한 거라니까요. 이거는 그냥 질서 유지나 방어 차원. 저는 계엄하면요. 원래 군인 경찰이 더 많이 가야 돼요. 왜냐하면 계엄하다 보면 찬반 단체가 온다니까 제가 유튜브 보니까 우파 유튜브도 야 우리 계엄 찬성이다. 드디어 대통령이 계엄했다. 우리 가서 대통령을 도와야 된다. 이렇게 막 달려가고 방송했잖아요. 또 이게 반대하는 사람은 야 지금 무슨 계엄이냐. 우리 국회로 가서 계엄 막아야 된다. 이러면 이게 대충돌이 날 수 있어요. 이런 걸 막기 위해서 군인과 경찰이 가는 겁니다. 의원들 막는 게 아니에요. 예, 김연태 단장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일단 김연태 단장의 이야기들은 사실 예전에 그 비상계엄 이후에 기자회견을 했던 자리에서 나왔던 이야기라든지 이런 부분과는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러나 전체적인 부분은 어차피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할 것을 보이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김연태 단장이 그런 얘기는 합니다. 곽종근 전 사령관으로부터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데 들어갈 수 있겠냐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는 하거든요. 예. 물론 그 이야기들이 마치 이 150명 그리고 들어갈 수 있겠냐 이걸 들어서 전달하는 뉘앙스였다.
뉘앙스였다라고 또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뉘앙스였다라고 하는 걸 봤을 때는 좀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마 그날 밤도 상황도 본인으로서도 또 충격적이고 또 정신이 없을 만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맞물리는 것 같기는 한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곽종근 전 사령관으로부터 150명이라는 숫자는 들은 거고 들어갈 수 있겠냐라는 얘기를 무언가 누군가로부터 들어서 전달받은 것 같은 느낌이었다는 것이고 그 전달한 사람은 아무래도 상급 지휘자가 아니겠느냐라고 당시에 생각을 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김현태 단장의 어떤 세부적인 진술이 조금은 바뀌었다 하더라도 일단 곽종근 전 사령관과 당시에 소통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고 또 곽종근 전 사령관이 누군가로부터 지시를 받고 그걸 전달하는 내용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인지를 한 것을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곽종근 사령관의 그 진술, 그러니까 대통령으로부터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고 이런 부분들을 또 밑에 하부 조직들이나 하부 지휘관들에게 하달한 것은 아닌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힘이 실릴 수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뭐 오늘 각기의 증언들이 나왔고 이 증언들이 다소 예전의 이야기들과는 조금 결이 달라진 것 같다라는 평가도 나오기는 하지만 결국 전체적인 걸 대조해 보게 된다. 그리고 또 증인들의 모든 증언들을 합계 종합적으로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이 모든 사안들,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는 저는 이제 나중에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예. 지금 뭐 국회 측에서 다시 한번 심리를 하고 있는데 포함된 가장 큰 내용이 역시 끌어내는 대상이 요원이었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대답은 상황상 맞지 않았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요원 의원이 아니라 상황상 맞지 않았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즉 어떤 지시가 명확하게 내려왔어야 되는데 그 지시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 하지만 본인이 그 상황을 보고 판단했다라는 점이 지금은 가장 큰 핵심인 것 같고 이게 국회 측에서도 같은 질문을 했고 윤 대통령 측에서도 같은 질문을 하고 아마 이 부분이 제 생각에는 재판관도 같은 질문을 한 번 더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 질문이 왜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근데 의원을 끌어내라면 이게 심각한 문제죠. 왜 표결하는데 끌어내면 안 되잖아요. 그건 이게 불법이에요. 국회를 해산하려는 생각이다 그건. 뭐 해산을 연구할 수는 없죠. 잠깐 끌어내는 거야 또 다른 문제긴 한데 네. 제 만약에 의원들을 이게 표결을 못하게 끌어내면 그런 게 법적으로 문제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국회를 해산할 수도 있으니까. 해산은 못하죠. 그러니까 해산은 연구 해산이고 네. 이거는 일시 이제 지연을 위해서 일시 지연이 될 수 있으니까. 잠깐 끌어내가 표결을 좀 하는 거지. 네. 끌어내가 뭐 연구 구금시키고 교도소에 가다하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거는 거인으로는 이게 불가능한데 제 만약에 잠깐이라도 의견을 제쳐시키기 위해서 끌어냈다면 이거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봐도. 근데 그런 지시가 전혀 없었고요. 그렇게 하려면요. 김용현 장관은 그랬잖아. 몇천 명이 가야 된다고 본인이 뭐 3천에서 5천 제가 보기에 3천에서 5천 가도 쉽지 않아요. 그 끌어내기 쉽지 않습니다. 1인당 4명이 한 명씩 끌어내는데요. 지금 15명이 본관 갔는데 본회의장 근처도 못 갔어요. 국회 본관 저 2년 근무했거든요. 엄청나게 본관마다 엄청 넓어요. 그렇죠. 15명이 들어가면 이게 어딘지도 몰라요. 본회의장은 또 못 들어가요. 그 의원들이 있고 또 국회 경위도 있고 보좌진들이 1000명이 넘잖아요. 아니 15명 들어가서 이게 의원을 갖다가 끌어내라는 게 저는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현 가능성이 있냐. 제일 중요한 게 실현 가능성이 없으면 그 무효거든요. 네. 아니 가능해야지. 예를 들어 군인 1명 보내가 너 국회의원 100명 끌어내 이래 지시하면요. 이게 정당한 지시입니까? 맞잖아요. 대통령이 부사관 위주로 해가 이게 특전사 707이 뭐냐면 이거 특수부대인데 원래 특전사라는 게 사병이 없어요. 행정면 몇 명 있고 전부 이게 부사관으로 구성되는데요. 딱 대통령이 말하고 맞아요. 그리고 이게 각 총에 다 실탄 직접 장전된 게 아니에요. 그것도 이게 1928 하면서 이게 조끼에 공포탄 10발 이야기 하잖아요. 따라서 이게 이 상황에서 15명이 의원을 끌어낸다. 그러면 이게 의원 1명이 끌려 놓으면 나머지 의원들이 가만히 있나요? 몸싸움이. 보좌진한테 밀렸다니까. 군인이 18명이 부상이고 돼요. 민간이 1명도 없고 제 말하기에 실현 가능성 관점에서도 이게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다 봅니다. 네, 끌어대는 대상이 요원이었나라는 질문. 네, 그러니까 곽종근 전 사령관은 지금 그 대상이 요원이었다라는 것은 상황상 맞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예. 저는 이게 재판관들에게 굉장히 설득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서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당시에 뭐 요원이 뭐 본관에 들어갔어도 뭐 얼마 없었다 이런 말씀하셨고 그럼 본회의장에도 들어가 있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요원을 끌어내라고 한다는 게 상황이
상황에 전혀 맞지 않는 거죠. 그리고 요원들은 그냥 철수를 시키면 될 것이고 당시에 본회의장에도 특히나 요원들이 들어가 있지 않았을 텐데 요원을 끌어내라라는 말은 상황상으로 생각을 해도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맥상으로 보더라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곽종근 전 사령관의 주장에 저는 더 무게가 실린다라고 보이고요. 사실 대통령 측에서 자꾸만 이런 상황에 맞지 않는 주장들을 합니다. 사실 5차 변론기일에서도 홍장원 전 차장이 그날 개업날 밤에 뭐 대통령에게 전화가 와서 뭐 싹 잡아들여라 이런 지시가 있었다라고 했을 때도 대통령 측에서는 그게 그런 국회의원들이나 뭐 체포조 이런 얘기가 아니었고 뭐 간첩에 대한 얘기였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상황에 비추어 보면 그게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은 있죠. 사실 개엄날 계엄이 이루어졌던 그 당일에 하필 그날 국정원 차장에게 전화를 해서 개엄 관련된 지시가 아니라 갑자기 간첩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잡아들여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라는 게 사실 상황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는 홍장원 차장의 주장이 있었고 그 말도 상당히 저는 설득력이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 측에서 뭐 곽종근 사령관이라든지 뭐 홍장원 차장이라든지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그 진술에 대해서 이 진술을 제대로 반박하지 못하니까 자꾸만 그런 게 아니었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피해 가리기 위한 반박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 반박들이 해명들이 저는 오히려 상황에 더 맞지 않기 때문에 재판관들이 보기에는 더 신빙성이 누구의 말에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더 용이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거 반박 안 할 수 없는 게 그 홍장원 이야기 또 놓는데 상황상 대통령실에서 그 안에 요원이 몇 명 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잖아요. 이 혼자만 상황이 그러니까 요원 빼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한 명이라도 있는지 뭐 모르잖아요. 멀리서는 따라서 이게 상황상 안 맞다는 그런 게 지금 와서 요원이 하나도 없었는데 무슨 요원을 빼내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그걸 이렇게 지시할 때는 이게 요원이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니 있으면 요원 빼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오히려 상황이 안 맞는 거 아까 홍장훈 국정차장 이야기하는데 이분이 1차장이에요. 1차장은 해외 파트입니다. 국정원은요 아예 수사권 자체도 없고요. 위치 추적이나 누구에게 체포할 구금시설이나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에 전화해서 정치인 어마어마한 정치인들 이재명 대표, 우원식, 한동훈 잡아서 이게 국정원이 체포해서 이게 어떡할 건데? 자기 구금실도 없고 인력이나 있나요? 그 상황상 그건 맞습니까? 체포 지시가? 그다음에 그게요. 처음이자 마지막 통화입니다. 국정원장이 외국에 간 줄 알고 착각해서 1차장 통화한 거예요. 대공수사권 얘기 나오잖아. 그러니까 뭐 싹 다 잡아내면 간첩이면 말이 되죠. 대공수사권 방첩사 도와주라고. 그런데 국내 정치는 전혀 상황상 안 맞잖아요. 홍장훈 차장도. 오히려 저는 그 진술이 안 맞다고 봐요. 사실 저는 그 부분은 조금 반박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홍장원 차장이 뭐 국제 담당이고 뭐 국정원이 수사권도 없는데 이런 지시를 어떻게 할 수 있냐라고 주셨지만 글쎄요 대통령은 헌법에는 비상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의 권한은 침해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에도 위법한 포고령 1호에 국회나 정치활동을 금하는 부분들을 위법하게 넣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당시에 뭐 그 국정원이 뭐 수사권이 있나 없나 이런 게 저는 본질적인 얘기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계엄 당일에 대통령이 홍장훈 차장과 통화를 했던 것은 지금 어느 정도 인정된 사실인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엄중한 시간에 전화를 해서 일상적인 뭐 간첩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을 납득하실 국민들이 얼마나 계시냐는 말인 거죠. 오히려 그 얘기보다는 홍장훈 차장이 얘기한 것처럼 계엄과 관련해서 정치인들을 잡아들이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좀 더 이 상황에 맞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홍장훈 차장의 증언에 대해서도 저는 신빙성이나 무게가 굉장히 실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홍정원 차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저희가 지금 계속 상황, 맥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장현주 변호사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서정욱 변호사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 측도 그렇고 15명으로 어떻게 의원들을 끌어낼 수 있겠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글쎄요, 뭐 15명이었는지 이 부분은 계속해서 뭐 수사 과정에 있고 뭐 좀 더 확정돼야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실현 가능성을 말씀 주시는 것 같아요. 아마 네. 대통령 측에서도 애초에 이게 이 계엄 자체가 경고성이었고 뭐 크게 뭐 실현 가능성도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것을 왜 내란죄로 또는 탄핵까지 하면서 하고 있느냐 억울하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당연히 만약에 정말 이것이 실현 불가능한 애초에 병력을 투입한 것이 맞다고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내란의 고의가 있었고 내란의 목적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것 자체로 내란을 실행한 것입니다. 형법상으로는 내란이 실행의 착수에 들어간 것이고 이것이
실패한 것으로 끝났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내란의 미수가 되는 것이지 이것 자체가 실현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아예 없는 일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게다가 국회에도 병력이 투입됐지만 선관위에도 또 계엄군이 투입이 됐었고 국가기관을 일시적으로 아마 마비시키려고 했던 목적이 분명히 존재했다면 내란죄는 기수에 그러니까 실행행위가 종료된 기수에 이르렀다라고 보는 것이 또 법조계의 많은 분들의 의견이시기 때문에요. 저는 이 범죄 단계에서 실현 가능성 여부를 놓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에 범죄가 없는 것으로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대한민국에서 지금 재판받고 있는 모든 범죄인들이 내가 일으켰던 범죄는 애초에 실현이 불가능했던 다 실패한 범죄이기 때문에 처벌하지 말아달라라는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을 게 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범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란 혐의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 이 내란의 실행에 착수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미수는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이건 판례 문제이기 때문에요. 최근에 내란 판례가 많지는 않은데 최근에 중요한 게 전두환 내란 사건하고요. 그다음에 이석기 내란 사건 그 두 개 기억하실 거예요. 그게 우리 판례는 확고합니다. 전두환 이분에게 보안사령관으로서 이제 계엄을 이렇게 통해서 권력을 대통령이 잡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내란죄로 처벌된 거예요. 그러게 대통령이 아니고 군인으로서 권력을 찬탈했다 이 말이죠. 자, 근데요. 이석기 사건의 내란에서 왜 무죄를 받았죠? 이석기 이분이 내란 선동은 유죄가 됐지만 내란 예비 업무가 무죄가 나왔어요. 그 판결문을 잘 읽어보세요. 이석기 통진당 당원이 한 몇천 명, 몇만 명 될지 모르겠어요. 그 당원이 뭐 사제폭탄 만들게 해도 우리나라가 전복될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까? 제 말에 이석기 그 당원들이 아무리 이게 자기들 계획에 따라서 뭐 사제폭탄 만들어 해도 이거 가지고 이게 우리 국가가 전복될 정도 실현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예비 업무가 무죄가 난 겁니다. 실현 가능성이 그래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이석기 사건보다 더 저는 없다 봐요. 네. 글쎄요, 이석기 당시 그 통진당 대표와 그 통진 당원들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현직 대통령이자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권한을 비교하는 건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당시에도 내란 예비 음모만 문제가 됐을 뿐이고 내란 선동에 대해서는 유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도 이 내란 혐의 그런 목적이나 이런 부분이 인정이 됐다라고 읽혀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은 현직 대통령이 모든 국군을 통수할 수 있는 통수권자로서 지금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고 그것이 위헌이자 또 내란 혐의가 있다라고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석기 당시 통합진보당 사건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는 곽종근 전 사령관에게 요원 용어 등을 좀 바꿔 사용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의원이라고 이해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곽종근 전 사령관의 발언을 좀 지적하면서 앞서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부분에 대한 계속해서 신빙성 부분이 있느냐를 가지고 윤 대통령 측에서도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윤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부정선거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전 사령관들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중앙선관위 서버 감정 신청을 요청을 했지만 헌재에서는 기각을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헌법재판소에 계속 대통령 측이 이 부정선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이제 그 계엄의 정당성 목적하고 연결되니까 부정선거 의혹이 상당한 의심이 있으면 네. 대통령이 그걸 검증해보겠다고 이게 계엄한 게 정당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데요. 이거 제가 보기에 심각합니다. 지금 뭐 저 여론 수치는 모르겠지만 부정선거를 아예 확신하는 분도 주위에 많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이게 나는 아직 부정선거까지 확신 안 해도 야 이게 너무 이게 부실선거 너무 이게 의혹이 많고 좀 문제가 있다. 한 번에 이게 검증까지는 해봐야 되겠다. 내가 부정선거라고 단정은 안 하지만 검증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여론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요, 이번에도 이거 안 하고 그냥 덮어버려. 그냥 믿어. 자꾸 이게 부정선거 주장하면 이게 그냥 음모론자고 이 사람들에게 무시하고 믿어. 이렇게 그냥 넘어가면요. 저는 상당히 후유증이 오래 갈 것 같아요. 국론 분열이. 근데 검증하는데 많은 시간과 많은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대통령이 예를 들어 연수구, 민경우 또는 이게 파주나 의심 가는데 한 2군데 정도 표를 이게 한번 다시 실제 투표자 수하고요. 그다음에 발표된 투표자 수 있죠. 명부하고 이걸 이렇게 비교해보자. 한번 대조를 명부하고 해보고요. 투표지 용지 상태 한번 보자는 거 이거 제가 보기에 하루 이틀이면 합니다. 이거 왜 안 하죠? 떳떳하고 이게 당당하면 굳이 제가 선관이라면 선관위 사무소 받겠다 있잖아. 오히려 이게 우리 의심받기 싫다. 우리 다 검증해라. 우리 떳떳하다. 저는 이럴 것 같아요. 실제 선관위도 받겠다 했거든요. 근데 헌법재판소가 무더기로 정인을
또는 이게 검증을 기각하잖아요. 그럼 이게 나중에 재판이 결과 나오더라도 승복 안 하고 이게 이런 불복하는 국민이 많을 거예요. 이게 저는 시간을 아주 오래 끄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의 시간이과 비용도 많이 드는 게 아니에요. 이번 기회에 대통령 측이 신청하는 거예요. 정인 한 두세 명 받아주는 게 어렵습니까? 하루만 돼요. 요즘 하루에 3명 하잖아요. 정인 3명 받아주고 그다음에 검증 이것도 며칠 안 걸리는데 이걸 왜 묻어버리는지 여기서 중요한 게요. 재판관 8명 중에 선관위원장 출신 4명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가 선거관리위원장을 한 재판관이 4명인데 수사 대상이 검증 대상이 재판하고 있어요. 맞잖아요. 자기들이 검증받을 대상이잖아. 부정선거에. 근데 지금 재판하니까 기각하는 거 아닙니까? 제 말에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재판 진행할 때는 선관위원장 출신은 빠지란 말이야. 회피해야지. 맞잖아. 내가 선관위원장인데 내가 재판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걸 이번에도 묻어버리면 나중에 큰 후유증이 남을 거예요. 네, 손혁 변호사의 의견 들었고요. 일단 대통령의 탄핵 심판 절차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파헤치는 부분이 당연히 본질적인 쟁점은 전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 측에서 자꾸 이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히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절차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탄핵 심판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쟁점은 대통령의 12상 비상계엄이 헌법상의 요건에 맞췄는지, 그러니까 요건에 맞는 비상계엄인지 이걸 따져보는 겁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실질적인 요건에도 맞지 않고 절차적인 요건에도 헌법을 위반했다라고 한다면 위헌이다라는 결정을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동기 중에 하나로 부정선거과 관련된 의혹들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주장에, 이런 취지의 주장을 계속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대통령이 스스로, 그러니까 본인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헌법상 국가의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상으로 봤을 때 우리 헌법 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에서 부정선거를 확인하기 위한 것은 요건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는 것은 그 말 자체로 본인이 비상계엄 선포를 헌법에 있는 요건이 아닌 것으로, 그러니까 헌법에 위반해서 선포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밖에 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정선거론을 자꾸 대통령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결국 탄핵심판 절차에서는 대통령에게 법률적으로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부정선거와 관련된 이야기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채택이 돼서 확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 확실하게 확인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다만 이 부정선거와 관련된 거는 과거에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제기가 됐었기 때문에 과거에도 대법원 선고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됐던 부분들은 있거든요. 그럼에도 대통령 측이 계속해서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탄핵 심판의 본질적 쟁점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에서만큼은 확인해서 이번에 일단락 짓고 매듭 짓는 것도 바람직해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 국가 비상사태 해석에 좀 차이인데요. 요즘 이게 북한이 전면적 남침을 해가 비상사태는 생각이 좀 어려워요. 근데 저는 제 생각에는 이게 만약에 부정선거 있었다면 그것도 이게 비상사태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부정선거라는 게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가장 중요한 선거를 완전히 왜곡 오염시키는 건데 이게 비상사태가 아니면 뭐가 비상사태입니까? 저는 이번에 조금만 검증하면 아니라고 놓기를 저는 바래요. 아니라고 놓으면 이게 더 클리어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요. 그게 100%입니다. 뭐냐? 부정선거는 모르겠는데 부실선거는 있었대. 이거는 아마 우리 장 변호사도 인정할 거야. 부실선거, 속구리선거 이런 거 있잖아요. 부정은 아니더라도. 근데 부실선거, 이 선거는 자랑입니까? 부실선거는 자랑입니까? 제 말에 이게 부실이 커지면 부정 의혹도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따라서 이게 한번 좀 이게 떳떳하면 검증한 게 제가 시간을 많이 끌어가지고 이게 오래 걸리면 저도 반대하는데 정인 3명 신청했어요. 부정선거 관련해서 하루만 돼요. 그다음에 검증도 하루 이틀이면 되잖아요. 이걸 다 기각해놓고 나중에 탄핵을 시켜놨다. 그러면 이게 승복을 누가 하겠냐고. 저부터 승복이 되겠습니까? 이번 탄핵의 핵심은 내란하고 부정선거예요. 왜 부정선거냐? 대통령이 유일하게 군대 투입을 인정한 게 선관위잖아요. 따라서 이게 내란 빼고 부정선거 빼면요. 탄핵 심판할 거 뭐 있나요? 즉 재판할 거 뭐 있나요? 국무위원 부서연거 할 겁니까? 유리창문 깬 거 할 겁니까? 그건 이게 본질이 아니에요. 중대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절차자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내란하고
부정선거인데 그걸 다 빼버리고 심리한다. 이거는 저는 말이 안 되고요. 또 역으로 비상사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저는요. 예를 들어 행정부에서 예산 짤 때 국회 예산을 영원히 했다. 국회의원들 활동비, 특활비나 특정 업무 경비 있잖아요. 국회 예산을 영원히가 10분도 국회 10분도 안 준다. 기재부에서 실제 그런 쪽지도 그렇게 있었잖아요. 예산 뭐. 근데 이래 되면 이거 비상사태입니다. 대통령의 93억 특활비를 제로다. 즉 감사원도요. 차비하고 모텔비 빼면 감사는 못한데 감사원이 마비될 적이에요. 자기 돈으로 자기 감사하는데 공무원이 어떻게 그럽니까? 이거 비상사태입니다. 그다음에 검찰도요. 수사관들이 불만이 아니 설렁탕 것도 못 먹고 출장 가서 근거도 못 하는데 영원이야. 공수처하고 국회 예산만 늘려놨단 말이야. 이게 비상사태 아닙니까? 저는 비상사태로 봐요. 그래서 그건 해석하기 나름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법조문을 해석하는데 한계는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비상사태 앞에 예시로 든 게 전시사변이거든요.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비상사태라고 만약에 해석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건 올바른 법 해석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이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정말 국가가 비상사태일 때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일 텐데요. 그렇다면 부정선거 의혹이 정말 비상사태라고 생각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말이 합당해지려면 정말 비상계엄 말고는 이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어야 했던 그런 상황이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에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비상사태였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시지도 않을 것이고 대통령의 자리에서 분명히 뭐 수사기관이라든지 뭐 다른 뭐 감사원이라든지 다른 조사기관을 통해서 비상계엄이 아닌 방법으로라도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은 있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결국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 77조에 정한 요건을 어긴 거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마지막 질의를 했고요. 지금 막 신문이 끝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의원이라고 본인이 이해를 한 것 아닌가 이렇게 곽종근 전 사령관의 발언을 지적을 했는데요. 곽 전 사령관은 국회의원이라고 명확하게 전달을 받았다. 대통령이 문을 부수고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답을 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 측은 검찰 공소장에는 여러 사람의 말이 혼재돼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현재는 재판관의 직접 신문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또 추가되는 내용이 있으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곽종근 전 사령관이 비교적 일관되게 증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계속 바뀌죠. 일관된 게 아니고요. 아, 그렇습니까? 오히려 이게 대통령하고 통화 횟수를 몇 번 했는지 이거부터 계속 말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부분이 그거는 게 증거로 남아 있거든요. 처음에 그 아까 의원 요만 이게 이제부터는 계속 의원이라고 말하는 거. 그 부분 하나도 이게 처음에 유튜브하고 제가 좀 틀리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결국 우리 대통령 정도 뭐 파면하는 게 엄청난 재판이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게 그 객관적인 물증 있죠. 누가 봐도 이게 인정하는 객관적인 물증 가지고 판단해야지. 그냥 한 사람의 말만 가지고 파면한다? 그럼 이게 전 국민 중에 누가 믿을까요? 아니 곽종건이 이분이 그렇게 뭐 하느님처럼 이렇게 깨끗한 사람입니까? 이분이 김병준 박선호 유튜버에 나오고 그다음에 박범계 부성장에 만나서 공익신고서 쓰라 해가 쓰고요. 이렇게 했잖아. 옛날에 김병주 의원 밑에 또 이게 부관으로도 근무했을 거예요. 이런 분의 그것도 계속 바뀌는 말을 말만 믿고 탄핵에 증거로 쓸 수 있을까요? 저는 그래 안 봅니다. 누가 봐도 이게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인 물증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대통령이 통한 녹취록이 놓다든지 또는 대통령이 직접 서명한 자필 지시문이 놓다든지 이런 거면 모르지만 저는 곽종건 의원이 진술은 오락가락하고 이게 도저히 믿기 어렵고 이런 말만 가지고 또 이게 실제 이루어졌으면 제가 이해를 해요. 실제 의원 끌어내려고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면 제가 이해합니다. 그다음에 의원을 끌어낼 수 있는 상황이나 규모가 아니다 말이에요. 15명이. 따라서 이게 모든 면에 봤을 때 객관적인 진실하고도 다르고 실현 가능성도 없고 말도 오락가락하고 그다음에 민주당 여러 의원들과 접촉을 했기 때문에 저는 믿기 어렵다. 말만 가지고 재판하기는 힘들 겁니다. 네, 말이 좀 바뀌었다 이렇게 서정훈 변호사께서는 평을 해주셨는데 지금 재판관 직접 신문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정영식 재판관이 대통령이 의결 정족수 얘기했나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곽종근 전 사령관은 네, 정확하게 이야기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재판관이 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50명이라는 그 의결 정족수를 이야기했는지를 아마 물어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이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면 안 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을 끌어내야 되는 것 아니겠냐라는 이 지시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대통령이 만약에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 지시를 하는 어떤 근거라든지 동기는 당연히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한 의결 정족수를 미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동기였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 질문이 나오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김현태 전 단장도 150명이라는 얘기는 계속 했고, 그리고 예. 박종근 전 사령관도 지금 150명이라는 그 의결 정족수를 정확하게 이야기했다라고 지금 답변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는 아마 재판관들로서도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뭐 끌어내라고 지시를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질의를 하고 또 확인해보고 싶어 하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예, 좀 서정욱 변호사께서는 말이 오락가락한다 이렇게 평을 해주셨는데 장윤주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는 뭐 세부적인 것이 오락가락한다라고 볼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증언들, 그러니까 진술하는 사람의 진술의 일관성이라는 신빙성을 볼 때는 그 주된 내용이 일관적인지 한결같은지를 봅니다. 그런데 곽종근 전 사령관이 했던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얘기는 당연히 대통령으로부터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는 그 지시를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주된 내용일 겁니다.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만큼은 사실상 크게 변함이 없이 계속 한결같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진술이 일관성이 있다라고 저는 인정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을 직접 면전에서 대통령의 얼굴을 맞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오는 증언이기 때문에 저는 그 무게감도 상당히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정영식 말씀하시죠. 근데 그 150명 이야기는 게 뭐 김현태 그분들에게 이야기 들은 적이 있다 했는데요. 예. 뭐랬냐면 이게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 이게 독백조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150명 넘으면 안 되지 이렇게 했다 해서 이걸 무조건 끌어내 이거하고 딱 그대로 연결시키는 것도 논리적으로 이게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이게 대통령 입장이나 뭐 150명 넘으면 안 되죠. 빨리 너무 하루 정도 계엄 생각했는데 2시간 만에 끝나니까 150명이 넘으면 안 되지 이렇게 독백한 거 하고 그럼 이게 안 되니까 끌어내라고 해서 151명이면 한 명을 끌어내 누굴 끌어냅니까? 이거하고는 또 논리적으로 그대로 연결된 게 아니잖아요. 따라서 저는 150명 이야기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의원을 끌어내라 이게 자동으로 연결되는 논리 구조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조금 전에 이제 이 발언을 곽종근 전 사령관이 형정을 했다고 하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시 한번 다운에 들리는 대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곽종근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이 국회 안에서 의원이냐 요원이냐 그리고 끌어내라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객체 대상이 누구냐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부터 이제 10시부터 이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증인들이 많이 나오는 걸 보면 이 헌법재판소 생각보다 조금 빨리 끝날 수 있겠느냐 아니면 대통령 측이 요구하는 뭐 증인들도 늘어나고 뭐 계속해서 시간이 더 지나서 당초 예상했던 3월 초 결론보다는 더 늦어지겠느냐 여러 가지 생각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이게 지금 두 가지로 봐야 돼요. 네. 일단 정인도 계속 추가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 그 신문기일이 따로 잡히면서 추가되고 있어요. 대통령이 지금 30명, 31명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아마 이 부분이 얼마나 추가될지에 따라서 2월을 넘길 수도 있고요. 증거가 계속 늘어나니까 또 이게 검증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정인 중에 또 사정에서 조지호 청장 암투병 중이잖아요. 네. 보석. 그러면 이게 또 연계될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요. 뭐냐면 이게 그 평의 과정에서 관역의 그 만장일치나 노느냐 이게 더 큰 문제라 봐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 마흔의 후보자 권한대행 심판 있죠. 2월 3일 날 선고하기로 했다가 2시간 전에 의견 일치록이 안 돼서 변론 제기됐어요. 네. 지금 제가 보는 시각이 제 개인 견해인데 헌재가 4대4 구조예요. 이 제 개인 생각이에요. 이진숙 위원장 사건은 누가 뭐래도 이게 정치 판결로 봐요. 법리로 보고는 이게 4대4가 놓을 수가 없어요. 이틀 일한 사람이. 그러면 이게 진보 넷, 아마 이게 보수 넷 이런 구조에서 만약에 평의를 하다가 예를 들어 대통령이 이제 지금은 정인 신문만 계속하니까 자기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뭐 정영식 주심 재판관이 쟁점별로 예를 들어 이게 뭐 국회를 막았냐부터 이게 쭉 쟁점이 놓을 거 아니에요 한 5가지. 그러면 이게
의견을 이제 평의를 한다 그러거든요. 이렇게 의견을 취하다가 재판관들이 나는 이게 의심이 간다. 나는 이 사람 말을 못 믿고 이게 더 신빙이 있다. 이러다 보면요. 다시 이게 변론이 재개되고 될 수가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도 이게 평의 과정에서 8대 0으로 맞춘 거예요. 8대 0으로. 근데 지금 제가 보는 시각은요. 현재까지는 홍장원 차장이 말을 완전히 전 탄핵 때가 끝났다 보거든요. 이미 그거는 뭐 현실 전해야 맞고 오늘 곽종건 진술도 이게 밑에 특임단장 말로 탄핵이 끝났다 봐요. 초기에는 막 도끼부터 어마어마했잖아요. 막 초기에는 진짜 어마무시하게 마치 난리가 난 것처럼 이런데 하나하나 요즘 안 노는 이야기 많아요. 요즘요. 아니 그 정보사령관 노상원인가? 그분은 정인도 안 불러. 그냥 무당만 불러 무당만. 국회도 코미디잖아요. 제 말은 이런 식으로 평의 과정에 의견 대립이 있다 보면 쟁점별로 또 이게 신문할 수가 있고 연기되면요. 이거는 언제 선고될지 저는 장담하기 어렵다. 왜? 만장일치들이 쟁점별로 정리될 판결을 쓸 거 아니에요. 앞으로 이게 기간은 예측 못합니다. 예. 글쎄요, 일단은 2월 13일 정도까지 아마 잡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 아마 기일이 한두 차례 늘어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헌법재판소가 당초에 이야기했던 방침, 그러니까 대통령의 탄핵 심판 절차를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라는 의지 자체는 저는 변함이 없다고 보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거든요. 당연히 헌법재판소로서는 헌법을 수호해야 되는 우리나라의 헌법기관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탄핵 심판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짓는 것이 당연히 이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방안 중에 하나이고 또 헌정 절차를 다시 회복하는 헌법재판소의 기능일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는 앞으로도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진행이 될 것이라고 보이고요. 한두 차례 기일이 더 잡힌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2월 말 안에는 재판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이고 빠르면 3월, 늦더라도 4월 초까지에는 이 탄핵 심판 절차의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대통령과 곽종근 전 사령관의 통화 내용을 직접 질문하고 있습니다. 통화에서 어떤 지시를 받았느냐를 직접 질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영식 재판관이 법률가들은 발언 변화로 신빙성을 따진다라고 말을 했고요. 곽종근 전 사령관은 대통령이 안에 있는 인원 끄집어내라고 말했다. 그 통화에서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답변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정유식 재판관 말이 맞죠. 법률가들은요. 예를 들어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냐. 일관성을 제일 많이 봅니다. 신변성 따질 때. 그래서 우리 홍장원 차장은 싹 다 잡아들여 이런 말 안 믿어요. 싹 다 잡아들여 이게 누굴지 구체성이 없잖아요. 또는 그 일관성.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곽종근 위원장 말이 초기에 유튜브부터 계속 바뀌잖아요. 지금도 또 정확한 워딩은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 이게 빼내란지 끌어내란지 끄집어내란지 뭔지 안에 있는 인원인지 요원인지 뭔지 지금 계속 조금씩 바뀌고 있잖아요. 아마 이게 통화 횟수부터 진술이 여러 번 바뀌었을 거예요. 통화 횟수부터. 그런 게 비아폰이 또 남아있거든요. 통화 횟수는. 따라서는 이렇게 말이 계속 변하면 당신만 믿을 수 없어. 우리 법률가들은 말의 신빙성을 따질 때 과연 이게 끝까지 일관됐냐? 이걸 저는 오히려 믿기 어렵다고 정영식 재판관이 말하고 있는 걸로 추측이 됩니다. 예. 저는 정영식 재판관의 이야기가 그렇게 한 명을 특정해서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법률가들이 증언의 신빙성을 따질 때 당연히 진술의 일관성이 있는지를 보는 것은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저는 일반론을 이야기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진술이 저는 계속해서 바뀌고 있거나 오락가락하다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세부적인 이야기나 표현상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본질적인 내용,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고 그것이 안에 있는 의원들을 끄집어내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그 취지에는 저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결국 대통령의 불법 지시가 있었다라는 점을 증언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진술이 상당히 일관성을 갖고 그것도 대통령의 면전에서 대통령이 보는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진술에 굉장히 무게감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들어온 또 소식 중에 하나가 이 김용현 전 장관과의 통화 내용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전기 차단 부분은 대통령의 지시가 아니었다, 자기의 생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재판관들이 직접 곽종근 전 사령관에게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는 와중인데 이 첫 번째 이제 대통령이 안에 있는 인원 끌어내라고 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 맞다라고 얘기를 했고 하지만 전기 차단은 지시가 아니라 본인의 생각이었다. 그리고 김용현 장관과의 통화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상민 장관 공수처에서요. 단전 단수를 뭐 MBC, JTBC, 뭐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언론사. 네. 아니 코미디도 이게 유분수지요. 아니 이상민 장관도 판사 출신이 여론조사 꽃에 전기 끊어가 뭐합니까? 이게 좀 국민들도 좀 상식적으로 검증을 해야 돼. 무조건 넣으면 믿지 말고 좀 이게 일단 의심하라. 그다음에 검증하라. 검증을 좀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공처가 이첩했다가 가보니까 직권남용이 미수가 없어요. 강요는 미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권남용 미수가 없으니까 내란죄 수사권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 검경 보고 돌려보낸 거예요. 그러면 이게 대통령은 직권남용으로 이게 관련이라더니 직권남용은 소추특권 때문에 없대. 그래서 내란만 기소했잖아요. 이거 대통령에 대한 명백한 불법 기소 아닙니까? 똑같잖아. 이상민 장관이 직권남용 미수가 없으니까 내란이 없어서 돌려보냈다. 완전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있나요? 2달 동안 시간 낭비하고 공처가 250억 쓰는 공처가 직권남용에 미수가 있냐 없냐도 안 따져보고 사건 넘겨 이랬다가 다시 가져가. 이게 됩니까? 그런데 단전 단수 대통령 머릿속에 그게 왜 나옵니까? 지금 단전 단수가 제 말에 아니 언론사 MBC에 수도 끊어가기에 실익도 없지만 그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이런 걸 믿는 사람이 있더라니까? 우리 국민 중에도? 저는 그게 답답해요. 그러니까 괴담이 퍼지는 거예요. 저 아마 정기는요. 제가 보기에 대통령은 아무 관계 없다고 지금 곽종근 사령관도 인정하잖아요. 본인이 아마 이게 진입하는 과정에 정문을 이제 일단 통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 국회 맞는 게 아니고 이 통제 개념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게 안 되고 물이 안 되고 안 되니 들어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혹시 아이디어에서 원래는 이게 진짜 계엄할 때는 전기부 차단해요. 진짜 계엄할 때는. 이번에는 이게 그냥 그 경고용 계엄이고 진짜 계엄할 때는 밑에 지하로 가서 전기부터 차단하면 아수라장이 돼요. 그리고 진입합니다. 근데 그거는 자기 아이디어에서 끝난 거다. 대통령과 무관하다. 이거는 이게 맞는 말 같아요.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선택적으로 대통령에게 유리한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라고 하고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은 이건 틀린 말이다,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뭐 당연히 재판관들 입장에선 받아들여지지도 않을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곽종근 전 사령관이 특히 이제 단전 관련된 것은 본인의 생각이었다라는 진술을 통해서 결국 곽종근 전 사령관이 지금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증언의 신빙성이 더 올라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본인에게 다소 불리할 수도 있는 이야기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이 증언이 신빙성이 있구나 또는 이 증인이 진실을 말하고 있거나라고 믿어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아무래도 곽 전 사령관이 왜 단전 생각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뭐 좀 더 확인이 필요해 보이긴 하겠지만 결국 이 맥락은 대통령이 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이 취지의 지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지시에 대해서 압박을 받게 되니까 실행할 방법을 생각했던 것은 아닌지 이런 측면도 저는 확인해 봐야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만 오늘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나왔던 증언들은 결국 곽종근 전 사령관이 했던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대통령에게 불법 지시를 받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관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지점은 굉장히 큰 시사점이고 이런 부분들은 재판관들이 직접 눈으로 목도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탄핵 심판 절차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신문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재판관이 직접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이죠.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신문도 예정이 돼 있는데 원래는 3시 반에 예정이 됐었는데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 측이 거대 야당의 예산 삭감이 비상계엄의 배경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잖아요. 이 부분을 박수석에게 물어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이게 저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제 집사람한테 생활비를 주잖아요. 근데 갑자기 생활비를 끊으면요. 가정의 비상사태입니다. 아마 이게 계엄보다 더하고 제보고 쫓아낼 거예요. 생활비도 안 주는데 왜 들어오냐고. 그만큼 이게 돈 문제라는 게 민감한 거예요. 지금은 꼭 총칼로만 국가기관을 장악하는 게 아니에요. 총칼보다 더 위험한 게 돈 가지고 장난치는 겁니다. 국회가 자기들은 이게 특활비를 수백억 이게 올려 쓰고 그다음에 공수처는 말 잘 듣는다고 이게 올려주고 그래서 40만 원 소고기 먹으면서 이게 영장 청구한 날 회식하고 그다음에 자기 말 안 듣는 감사원은 영원 그다음에 검찰 영원 대통령실 영원 아니 대통령실 영원 만들고 이게 어떻게 활동해요? 지금 93억도 문재인 대통령 때보다 한참 적게 쓰는 돈입니다. 돈 없이 공무원이 어떻게 국정 수행합니까? 대통령실을 마비신 거, 총칼로 마비신 것보다 더 나쁜 게 돈으로 마비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총칼로 국회 마비된 게 뭐 있나요? 돈을 영원 만들면 국회 아무것도 못합니다. 제 말은 그걸 정병하기 위해서 수석을 부른 거 아닙니까? 저는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한 계엄의 그 국회 폐악질을 국민에게 절박하게 알린다. 그게 가장 중요한 정인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의 증인신문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 거라고 보세요? 뭐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일단 대통령이 뭐 비상계엄을 했다라는 근거로 하나 되고 있는 것이 뭐 야당의 예산 삭감 관련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연 야당이 예산 삭감안을 통과를 시켰다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게 비상계엄을 선포할 요건이 되느냐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죠.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헌법 요건을 따져보면서 보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 박준섭 경제수석의 증인신문에서는 사실 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곽종근 전 사령관이라든지 뭐 그 앞선 나오는 군 사령관들이나 지휘관들에 대한 증언이나 뭐 그런 증인신문만큼의 파급력 있는 이야기는 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들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의 비상계엄을 좀 헌법상으로 좀 합리화하기 위한 방침으로 또 증인신문을 좀 이끌어갈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생각됩니다. 네, 뭐 곽종근 전 사령관이 이제 대통령이 도끼 얘기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했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윤 대통령이 발언을 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직접적으로 곽종근 증인신문에서 직접 발언을 하고 있는데 이 사령관에게 전화한 것은 상황 파악을 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그리고 인원이라는 말을 써본 적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윤 대통령이 이제 발언을 통해서 곽종근 전 사령관이 그동안 했던 증언이 아마 사실과 좀 다르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하는 그런 차원의 발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상황 파악 차원과 인원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다라는 부분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곽종근 증인신문에서 발언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 좀 들어볼까요? 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전화한 것이다. 그리고 인원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다. 예, 뭐 전하는 게 그 어떤 상황인지 물론 TV나 여러 데 방송으로 중계를 하고 있지만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상황인지 파악해보게 통화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대통령도 이게 2번 정도 통화한 건 인정할 겁니다. 뭐 그거는 이게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이고 그 용어는 이게 아까 인원 말한 또 인원이 나오네. 아까는 요원, 의원, 인원 뭐 저희도 헷갈립니다. 네. 뭐 어떤 말이 왜 나오는지 지금 이런 이제 상황인데 여기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요. 야, 대통령이 질문을 막더라고요. 요즘 이것도 형사재판 절차 준용하게 돼 있거든요. 제가 변호사잖아요. 그럼 이게 변호인들이 정인신문을 돌아가면 해요. 네. 그런데 재판장님, 우리 당사자가 피고인이 한 몇 개 물어도 되겠습니까? 하면요. 저는 제가 변호사 30년 거절한 걸 못 봤어요. 뭐 계속 자기가 수십 개 묻는 것도 아니고 딱 변호사님 한 2-3개만 물어보겠습니다 하면 웬만하면 물어보세요. 이러거든요. 그런데 문영배 소장이 대통령 질문을 이렇게 다 막았다는 저는 기사를 봤습니다. 네.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기사는 그래 놨어요. 변호사들에게 딱 시간 정해놨고요. 이런 경우도 저는 처음 봤어요. 보세요. 그 우리 유동규 정의는요. 이재명 대표의 그 대장동 재판에 한 명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금 12번째입니다. 한 명이 12번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기에 부족하면 제재 주신문, 제재 반대신문 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인 한 명을요. 90분에 진실 규명이 됩니까? 90분에 진실 규명이 됩니까? 이게 꼭 뭐 우리 방송에 시간 초재듯이 15초 남았습니다. 재판 이렇게 하는 거 저 처음 봤어요. 이거 정상적인 절차입니까? 졸속 절차입니까? 어떻게 정인 한 명을 양쪽이 다 묻고 재판을 다 묻고 그 대통령은 물을 기회도 박탈하고 그 대신 끝나고 나면 잠깐 뭐 발언 기회 주겠다. 이거 발언 기회하고 물어보면 틀리잖아요. 저는 대통령이 당사자입니다. 그럼 이게 최소한 중요한 거 몇 개 정도는 대통령이 정인한 물어볼 수도 있게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특혜도 아니잖아요. 저는 너무 이게 시간을 초재듯이 이거는 좀 안 맞다고 봐요. 예, 여기에 또 나왔던 얘기가 이제 상급자가 지시를 했으면 보고를 해야 되는데 자기는 보고 받은 적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10여 명 정도 국회에 들어간 상황으로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까지 지금 한 것으로 더 확인이 됐습니다. 글쎄요, 사령관에게 전화한 것은 상황 파악 차원이었다라는 이야기는 아마 본인이 불법한 지시를 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로 읽히기는 합니다. 예. 그런데 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대통령이 상황 파악만을 위해서 전화를 했다. 그 다급한 계엄 당일에 상황 파악만을 위해 전화를 했다라는 것은 좀 납득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만약에 상황 파악이 문제였다라고 한다면 뭐 김영현 전 장관이라든지 뭐 바로 밑에 있는 직속 그 상관들에게 또 장관들에게 뭐 보고를 받아도 될 터인데 직접 현장에 나가 있는
뭐 곽종근 사령관에게 직접 전화를 했거나 또는 군 사령관들에게 직접 연락을 했다라는 것 자체는 뭔가 그냥 상황 파악뿐만이 아니라 더해서 추가적인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이런 정황을 의심케 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계엄 당일에 그렇게 또 시급하고 또 엄중한 상황이었던 시기에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했다라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상황 파악을 위해 전화를 했다라는 것만으로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입증하기는 좀 곤란한 것 아니겠느냐라는 생각 듭니다. 예. 그리고 또 추가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직접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12월 6일부터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이 시작됐다. 이렇게 발언을 한 내용이 또 속보로 전해졌습니다. 어떤 의미로 봐야겠습니까? 물론 내용이 좀 더 들어와 봐야 맥락을 알겠긴 하지만요. 어떤 의미로 봐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변호인단이 그 점심 때쯤 이게 긴급 성명도 냈지 않습니까? 저도 이게 갑자기요. 이게 내란 이야기가 왜 나오는가? 저도 의아했잖아요. 아니 계엄하고 계엄 해제하면 끝나지. 아무 일도 없는 게 내란 이야기가 갑자기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막 뭐 도끼가 어쩌고 저쩌고 총을 쏘면서 들어가라 어쩌고 의원들 다 끌어내고 체포하라. 뭐 이재명 대표도 체포하고 우원식도 체포하고 한동훈도 체포하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체포 채자도 없었는데 아니 야당 대표 체포하려면 이게 군인이 몇만 명, 몇천 명 가도 어렵다니까요. 민주당이 당원이 거의 뭐 150만, 200만 당원인데 이재명 대표를 체포해나면 국민 저항권에 의해서 가능한 이야기냐고. 황당한 소리잖아요.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막 체포 이야기 듣기고 총을 쏘면서 총도 실탄도 없는데 여기서부터 이게 내란으로 이게 몰아서 대통령 끌어내리려는 음모인가? 이게 의심이 들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국회에서요. 탄핵을 하는데 처음에는 부결됐잖아. 그러면 이게 한번 일사부정이 끝나야 되는데 갑자기 또 한대. 또 하면서 몇 명이 국민의힘 이탈해가지고 하는데 80%가 내란이야. 전부 내란이에요. 제압 1번이 내란이고. 이래갖고 이게 또 혼자 가서 내란 다 빼버려. 이러면서 이게 저는 대통령이 결국 불법 체포 구금까지 지금 돼 있는 이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계엄 직후에 말도 안 되는 게 유언비어 흑색 없는 괴담으로 본인을 이게 탄핵 의결시키고 그다음에 불법 체포 구금까지 시킨 이 하나의 과정이 치밀한 시나리오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면서 그 발언을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네, 12월 6일부터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이 시작됐다. 명령 이행 어렵다는 말 한마디 없었다. 의원을 끄집어내라는 말은 상식 바뀌고 의원 끄집어내려면 상의가 필요하다. 다짜고짜 전화해서 끌어내라는 지시를 내리겠는가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12월 6일 이후로 뭐 프레임이 짜지고 뭐 자신을 향한 어떤 내란죄 공격이 있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는 대통령 측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다름 아닌 검찰총장 출신이잖아요. 본인도 검사 생활을 상당히 오랫동안 하신 분인데 지금 검찰에 의해서 구속 기소된 상황입니다. 재판에 넘겨졌고 지금 재판부도 배당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수사기관인 검찰과 그리고 공수처와 그리고 이제 경찰 모두가 다 내란 혐의와 관련된 중요 임무 종사자들도 대부분이 지금 구속 기소된 상황이고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도 구속 기소된 상황인데 이 모든 수사기관의 수사가 프레임에 의한 음모라는 것인지 납득하기는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적어도 현직 대통령 신분이고 직무가 정지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대통령 신분이시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적어도 우리나라 사법기관과 또 수사기관이 행한 어떤 절차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시는 것이 그게 법치주의를 준수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법치주의를 준수하고 그 시스템 안에서 다퉈 나가야 되는 것이지 이런 수사 절차나 어떤 사법 절차 모두가 다 어떤 프레임이다라고 공격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국민들이 이 부분을 좀 납득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 듭니다. 특히 뭐 지금 얘기가 나오면서 뭐 의원들을 끌어내리라 이런 지시는 뭐 상식 바뀌고 뭐 상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다짜고짜 어떻게 지시를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 주셨지만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이 내려진 것 자체가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식 밖의 행보였습니다. 게다가 지금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는 상의가 필요하다라고 했지만 사실 비상계엄에 대해서도 충분한 상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고 특히 뭐 지금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조차도 그 국무회의 자체가 도저히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대통령조차도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과연 헌법의 정한 그리고 법률이 정한 이런 상의 절차나 수기 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 이런 부분들을 돌아본다면 이 지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는 상의가 필요했다라는 지금의 말씀이 사실 재판관들에게도 그리고 국민들에게도 얼마나 울림이 있을지 이 부분은 의문이 듭니다. 네, 지금 6차 변론 윤 대통령의 발언을 끝으로 끝이 났고요.
4시 20분, 약 13분 정도 지나면 다시 속기가 되면서 이때는 아마 박준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윤 대통령의 발언 중에서 말씀해 준 것처럼 의원 끄집어내라는 말은 상식 바뀌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다짜고짜 끌어내라는 지시를 하겠는가라는 얘기를 했고, 앞서서도 이제 전화 상급자 지시했으면 보고하는 것이 정석이다라는 것과 이어져서 명령 이행이 어렵다는 말 한마디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도 듣겠습니다. 그쪽에 대통령이 10여 명 있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네, 상황 이야기했잖아요. 파악했다 그렇게. 예, 10여 명. 예. 그런데 의원을 이게 몇 명, 2명 끌어내면 10여 명이면 2명이나 끌어내나요? 근데 2명 끌어내면 다른 의원들이 가만히 있나요? 아니 어떻게 끌어내라느냐고. 10여 명 가지고 대통령이 10여 명 있으니까 의원 끌어내. 몇 명 끌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150 안 되게 149명만 두고 끌어내라는 겁니까? 제 말은 이게 진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아까처럼 대통령이 정당한 지시라면 피드백이 있어야죠. 지시를 하면 예 대통령이 불가능합니다. 또는 이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게 전혀 없다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군이 그렇게까지 개통 질서가 무너진 건 아니다. 이렇게 저는 보이고요. 그다음에 그 상이라는 게 의원을 끌어내려면 이게 거의 다 끌어내야 되잖아요. 그럼 추가 병력이 확 투입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최소한 김용현 장관이든 예를 들어 육참 총장 겸 사령관이든 병력을 추가로 몇천 명이 가야 끌어내잖아요. 그 정도 상의도 없이 10명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끌어내. 이게 지시가 됩니까? 와 진짜 10명 있는 걸 대통령이 알고 의원들이 그 안에 150명이 넘었다는 거 아니에요. 뭐 150명 가까이 있었겠죠. 근데 이걸 어떻게 끌어내냐 말 근처도 못 가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면 돼요. 그렇지만 대통령이 지금 뭐 안에 10명이 있었다라고 뭐 알고 있었다라는 건 대통령 측의 주장인 것 같고요. 그리고 건물 안에 뭐 10몇 명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셨던 거지 분명히 그 당시에 우리 온 국민이 다 상황을 보고 계셨잖아요. 군 헬기로 계엄군이 내리는 장면도 보셨고 저렇게 국회 안팎에서 계엄군들이 막 무장하고 돌아다니는 모습을 국민들이 다 봤습니다. 지금 이 10명이라는 얘기는 아마도 건물 안에 들어온 그 요원들이나 뭐 군인들이 이야기하시는 것으로 제가 추정이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국회 안팎에 대기하고 있었던 군 병력들의 수는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런 거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이 대통령의 지시는 당연히 상급 지휘관들 입장에서는 모든 그 가 있는 계엄군들을 동원해서 이런 지시를 이행하라는 것으로 저는 들렸을 수 있기 때문에 네. 10명이든 15명이든 이런 것이 본질적인 쟁점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12월 6일부터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이 시작됐다라는 것과 연결된 내용이 하나가 나왔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홍장원, 곽종근 때문에 탄핵 공작이 시작돼서 의도가 다분하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즉 어제 나왔죠. 홍장원 전 차장, 1차장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 곽종근 전 사령관 이 두 사람이 이제 윤 대통령과 가장 배치되는 증언을 하고 있는데 이 두 사람 때문에 시작됐다라고 하면서 의도가 다분하다는 것은 앞서 잠깐 서정욱 변호사가 얘기했지만 뭐 어떤 다른 당의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했던 부분을 좀 얘기하는 것 같아요. 명확하진 않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지금 이제 아마 홍장원 이쪽 측에서 한동훈 대표 측의 그 체포를 이게 알린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의심을 합니다. 아, 의심이에요. 네, 개인적인 의심. 예. 왜냐하면 이게 그 한동훈 대표가 믿을 만한데 정보를 받았다는 게 아마 이게 그 홍장원 국정원 측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이고요. 홍장원 이분이 군대에 있다가 대위로 제대한 다음에 국정원에 오래 근무했잖아요. 네. 그때 영국 공사도 있고 그때 서훈 원장 때부터 지금까지. 근데 이분이 공작금의 의혹입니다. 공작금의 뭐 여러 의혹들 또는 그 사생활 도덕성과 관련한 많은 그 의혹들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분이 계속 거짓말을 하는 게 대통령한테 마치 엄청난 신임이 있어가지고 체포한 것처럼 하는데 제가 알기로 처음이자 마지막 통화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통화. 그것도 이게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조태용 원장이 외국에 나간 줄 알고 했고요. 따라서 이게 그 대통령이 체포 처음에는요 어느 언론 갔더니 대통령이 직접 한동훈 체포하라고 했대. 근데 그 다음에는 또 이게 여인 형한테 들었다는 거예요. 대통령은 싹 다 썰어버려. 이렇게 말이 바뀌네. 그 다음에 그 메모도 그래. 막 왼손으로 뭐 왼손잡이도 아닌 것들 어떨 때는 펜을 오른쪽 들고 있던데 하여튼 왼손을 막 흘려 쓰다가 도중에 말한 데가 다 중단해가 기억을 되살려가 14명 16명 썼다 했잖아요. 근데 보니까 위에 제목은요. 아예 딱 갈로까지 위치 추적해놨고 그다음에 그 체포. 긴급 체포. 예, 체포. 딱 그냥 저 갈로 속에 위치 추적 이래놨잖아 메모에. 깨끗하게 돼 있잖아. 근데 보좌관이 새로 썼다니 그 보좌관이 누군지도 못 밝혀요. 제 말은
이런 게 그러면 위치 추적하고 체포는 같은 겁니까? 우리가 경험하면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다 봐요. 왜? 동향 파악은 해, 정보 파악. 이 사람이 뭐 하고 있나 지금? 어디가 있나? 이거는 체포하고 틀려요. 위치 추적하고 체포 틀리잖아. 근데 자기도 갈로에가 위치 추적해놨어요. 아마 저는 여인의 사령관이 위치 추적 동향 파악까지는 모르겠는데 그것도 의심은 가지만 근데 이런 식으로 이걸 마치 체포조로 둔갑하고 이게 더 나아가서 김어준의 암살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위치 추적이 체포로, 체포가 암살로 이런 과정에 한동훈 대표가 갑자기 탄핵 강하게 돌았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은 홍장원 차장이 한동훈 대표의 체포나 암살 이런 게 어떤 게 정보 여기서부터 이게 공작이 시작된 게 아닌가 보고 그다음에 곽종건 사령관 아까처럼 김병주, 박선원 유튜브 출연부터 면담이 안 되거든요. 국회의원도 안 돼요. 지금 안 해줄 겁니다. 면담이 안 돼요. 그다음에 거기에 박범계, 그다음에 부성찬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공익신고. 그다음에 변호사가 제가 누군지 3명 다 바뀐 거 알지만 말 안 하겠습니다. 그 소개부터 이게 민주당이 어떻게 소개해서 어떻게 오염 진술을 유도했는지 이게 다 과정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은 의심하는 거예요. 네, 홍장원, 곽종근 때문에 탄핵 공장이 시작됐고 의도가 다분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서정욱 변호사의 의견을 좀 들으셨고요. 글쎄요, 뭐 홍장원 차장이나 곽종근 전 사령관에게 뭐 섭섭한 마음이 드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그분들의 진술만으로 지금 모든 이 내란 혐의라든지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기는 무리한 측면들이 분명히 있죠.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 내란 혐의와 관련돼서 중요 임무 종사자들이 10명이 넘는 분들이 지금 구속돼서 기소된 상태이고요. 대통령도 내란 수괴 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러면 이 구속 기소되는 과정에서 했던 이 수사 과정들이 홍장원 차장이나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진술만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관련자들의 또 수많은 진술들이 있고 또 압수수색돼서 확보된 또 포렌식된 휴대전화에서의 객관적인 증거 자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 2명의 홍장원 차장이나 곽종근 전 사령관의 어떤 진술만 가지고 이 모든 프레임이 걸렸다라고 보는 것은 지금 와서는 정말 무리한 주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있을 형사재판에서도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에서도 계속해서 또 나오고 또 쟁점화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네, 지금은 곽 전 사령관 신문이 끝나고 휴정 상태고요. 3시 반에 예정됐었던 박수석에 대한 증인 신문이 4시 20분에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서정욱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